흔쾌히 오늘 그 귀한 또 발제를 해주신 이인영 장관님과 그리고 우리 통일부 여러 임직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평화 그리고 함께 꿈꾸는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8자 숭실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한국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한미 안보 협력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강화했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양국 정상 간의 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 관여와 협력을 지지함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기초로 평화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고 더욱더 상호 신뢰 구축 및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가 요청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정부는 진행될 남북 교류 협력 과정을 연구하고 통일의 과정에서 파생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북 관계와 통일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를 할 것이 예측됩니다.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도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여러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통일 한국 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 우리 평화통일연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초청 제48자 숭실평화통일 포럼을 통해 장관님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추진 방안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얼마나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바이든 시대 남북 관계 개선 및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번 행사가 남북한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신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김성배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 교수님들과 실무 담당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숭실평화통일 포럼이 남북관계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평화 그리고 함께 꿈꾸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젊은이들과 생각을 공유해보고 또 토론하는 것은 저에겐 아주 큰 기쁨인데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신 그 장만식 총장님과 숭실대학교 많은 그 교수님들 또 교직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줌으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실 숭실대의 많은 그 젊은 청춘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준비한 그 내용들은 사실은 교수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대학생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 이런 걸 몇 가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앉아 계시는 교수님들과 그 교수님들 수준에 비추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그래도 그냥 발제 삼아서 들어주시고 또 토론을 통해서
서로 얘기들을 이렇게 심화시키는 이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인공기고 또 하나는 태극기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지, 서로 다른 나라로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저 상태를 넘어서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한반도기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지, 저는 그런 게 좀 사실 늘 궁금합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1945년에 해방되면서 곧바로 우리는 타이에 의해서 분단되었고, 또 곧바로 6.25라는 엄청난 민족 상잔의 전쟁을 경험했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70년이 넘는 이런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또 그래서 그 세월만큼, 시간만큼 그 상처들이 무뎌지고, 또 분단돼서 나누어서 사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 통일은 화두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역사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은 통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통일을 이제 안 하고 살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이런 걸 살펴보면 한민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또 그런 역사적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다. 또 조금 더 들어가면은 군사적인 어떤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한반도가 반으로 쪼개져 있으면서 섬과 같은 이런 작은 이런 상태들을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지금은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산가족의 아픔,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통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들도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너무나 많은 통일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고,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너무 이질화된 이런 사회, 또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통일로 인한 분열, 갈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통일을 강요할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쯤은 이 통일의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의 의견을 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성인으로서 우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한 번쯤은 천착해보고 다뤄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그러면 결국 언젠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평화를 거쳐서 통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믿음,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장면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논리적으로 대답하면 그 평화가 정착되고 그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하나의 그 시장과 정치 체제를 통합하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누어져 있던 삶이, 서로 다르게 살았던 삶이,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이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좁았던, 작았던 삶의 무대, 이런 것들을 더 넓고 더 크게 가져가는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개 이 통일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이야기를 해보는데 과정에서 세 가지 측면들을 가지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는 평화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삶의 무대가 확장되는 것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통일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은 저는 확실히 그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평화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남북은 6.25 전쟁의 연장선에서 휴전 중인 상태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휴전 중인 상태 속에서 종종 군사적 긴장 이런 것들이 생기곤 합니다. 분단 상태 속에서도 물론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적인 분단 상태는 냉전적인 분단 상태보다 확실히 진전된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분단된 상태 속에서의 평화, 이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소 중심의 냉전이 우리의 분단을 더 심화시키고 더 깊은 상처로 이렇게 만들어 온 것처럼 향후에 뭐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 제2의 얄타 체제처럼 남북의 분단 상황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국제 정세가 또다시 우리의 평화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긴장된 상태로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서 계속 심화되어 온 남북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또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불완전한 평화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우리가 유보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유도 그랬고 민주주의도 그랬습니다. 지금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불과 10년 이전의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보해야 했었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어서 또 더 나아가서 통일이 된다면 정말 마음껏 자유와 민주주의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냉정과 그 독재하에서 마음껏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싶었고, 그것이 제가 학생 시절에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냉전의 잔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남아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여기저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평화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보해 놓고 있는 것들이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냥 조금 다른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2조입니다. 세계 8위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순위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5위입니다. 그런데 이 50조가 넘는 이 국방 예산이 만약에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온다 그럴 때 지금 수준에서 20조만 줄여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조 그 돈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연봉 5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 4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채에 1억짜리 집을 만든다. 그러면 20만 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돈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100만 명쯤 되는데요. 선생님들 16만 명, 경찰 12만 명, 소방관 6만 명 이렇게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그 1년에 20만 채의 사회적 주택 이런 것들을 또박또박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액수이기도 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명백하게 이런 과다한 국방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평화만 있다 하더라도 이런 당장 우리가 이런 그 우리 삶의 영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더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문제가 경제로 이고 경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1%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대략 한 2% 정도 선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KDI는 2030년에 1%대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른바 저성장 궤도로 이렇게 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추가 성장률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냥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저렇게 합니다. OECD는 성장의 엔진이 곧 꺼질 것이고 2031년 되면은 0%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한국 경제가 독일과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2위 또는 3위 이렇게 된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분단된 상태 속에서의 한국 경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한반도 전체의 통합된 경제를 상정하면서 전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세계 유수한 그 신용평가 기관들은 우리의 이런 냉전, 그 대결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 우리 그 신용평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로 봅니다. 지정학적인 위협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은 지금의 상태 이상의 신용이 올라갈 수 없지만 그것이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신용, 국가적 신용 이런 부분들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그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의 기운을 쏘아 올렸을 때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때 실제로 우리나라의 채권 보유 규모 그리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 규모 이런 거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 뭐 269억 불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그런 규모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고 우리나라가 채권 보유한 규모 이런 것들은 114조 3천억 뭐 이런 것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채권을 보유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사상 최대로 기록됐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한반도의 긴장 완화 효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는 남북이 통합이 시작된다면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또 통일하고 개방이 되면 앞으로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나라가 될 거다.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 등이 재개되면 일자리부터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를 통합하면 0.5%에서 1% 정도의 그 추가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8년도에 최남석 교수님, 전북대 교수님이 연구했던 자료 근거하면 남북 경제가 통합할 때 0.8% 정도의 0.81%일 겁니다. 아마 그 추가적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12만 8천 개, 약 1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 이런 그 전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제가 비약시켜 보면 우리 경제가 그 저성장 궤도로 진입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쯤 중성장 궤도의 낮은 수준이지만 중성장 궤도로 재진입했다가 재진입해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여기서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낮은 수준일지 모르지만 3% 정도의 중성장 궤도로 진입해서 한 10년쯤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저는 세계 5위권의 경제 규모로 이렇게 안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그 코로나 효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역 규모로는 세계 9위 그리고 수출 규모로는 세계 6위 그리고 GDP 규모로는 세계 10위 이렇게 우리는 들어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남북 경제 연합과 협력의 이런 구상들을 진척시킨다면 일종의 그 부스터 같은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단순히 경제 성장 전략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하고도 굉장히 관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적 경제에 있어서 한 세계 5위권 정도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이미 민주주의와 인권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서 우리 세계 선진국하고 전혀 이렇게 꿀릴 거 없는 좀 속된 표현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꿀릴 거 없는 이런 상태의 나라이고 거기서 경제적으로 한 번만 더 도약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측면뿐만 아니 외교적인 측면에까지도 상당히 달라진 그런 우리 국가의 위상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계시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제 기억으로 1987년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으로 들어섰고 1988년에 이른바 3조 호황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경제에 도약이 시작되었는데 세계 속에서 그런 도약이 시작됐는데 1990년 91년 거치면서 유엔에 가입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하고 우리가 국교를 수립하면서 90년 중반 이후 2000년 초반에 중국 경제와 함께 우리가 굉장한 그 성장을 이어왔던 이런 경험들을 돌아보면 이번에 평화의 과정을 만들어내고 이 평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산업과 자원을 연합하고 협력하는 단계들을 밟아보고 또 그 다음에 시장과 화폐를 서로 공유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나가면서 장래의 그 재정과 정치의 통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이런 그 우리 국가의 발전 전략 이런 것들로 이 평화 경제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저는 틀림없이 세계 5위권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무대를 확장하는 문제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건 주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인데 삶의 무대가 확장되면 저는 거의 틀림없이 우리 젊은이들의 상상력의 크기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대개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배낭여행입니다. 올해 작년 거치면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타고 배낭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쉽지 않았습니다만 되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 배낭여행을 떠나는 것과 달리 기차를 타고 배낭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 부산과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을 거쳐서 서울에서 다시 평양에서 북쪽의 친구들만 태우고 한쪽은 신의주를 거쳐서 만주를 거쳐 유럽으로 가고 한쪽은 훈춘 쪽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시베리아로 해서 유럽으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의 청년들이 처음에 만나서는 어색하고 또 낯설고 기싸움도 벌일 수 있겠지만 그 10,000km가 넘는 그 철도의 여정 속에서 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고 나라의 발전 수준도 다르고 땅덩어리와 크기도 다르고 산업과 자원의 형태도 다르고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하고 함께 돌아올 때 새로운 그 우리 민족의 꿈 그리고 세계 인류의 이상 이런 것들을 담아오는 이런 상상을 저는 좀 가끔 해봅니다. 그때 돌아올 때 서로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그렇게 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남북의 청년들이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고 더 멋진 인류의 꿈 그리고 우리 결의의 꿈 이런 것들을 담아서 돌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헤어지기 섭섭해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다시 함께 미래를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그 결의 우리 민족의 미래는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배낭여행을 하면 대동강의 캠핑장도 우리가 들려볼 수 있고 백두산 천지도 걸어서 가볼 수 있고 마식령의 북쪽에서 굉장히 야심적으로 스키장을 만들었다는데 거기도 가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기차 타고 평양 가서 냉면 먹고 올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의 그 소소한 경험들이 저는 훨씬 더 크게 많은 그 상상력의 마당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항에 담아두면 5cm에서 8cm 자라고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 속에서는 15cm에서 25cm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물에서는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내가 숨쉬고 활동하는 그런 세계의 크기가 내 성장의 크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굉장히 그 좋은 시사점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쪽에서만 살아가는 지금의 삶과 통일된 적어도 평화를 통해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한반도 전체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크기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당위적 통일을 강요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꼭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일로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평화의 문제만큼은 먼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주는 내 삶에 있어서의 변화 또 유익함 이런 것들에 내 삶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어떤 발전 과정과 결부시켜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로 갈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갈 거냐? 무조건 평화적인 길을 통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6.25를 통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사람이 300만이었습니다. 300만이 조금 안 됐을 텐데요. 그 당시 우리 인구가 3천만을 조금 넘었었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10분의 1이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희생자만 해도 14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사라진 생명 숫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 저는 그거 자체로 우리가 통일에 있어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야 하는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통일 이런 것들을 택하지 않고 조금 천천히 가는 통일이지만 단단하게 가는 통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평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냉전적 분단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확실히 넘어서서 평화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만들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은 흡수하는 통일 이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통일 비용 이런 부분들은 흡수 통일 이런 것과 직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다한 통일 비용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면 당연히 흡수 통일 이런 것들은 피해 나가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통일의 앞선 단계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화를 통해서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통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이 흡수하려는 이런 생각보다는 공존하면서 통일의 길을 찾는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플러스 1이 알파가 되는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런 길을 찾을 건지 1 플러스 1이 잘못하면은 제로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길을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흡수통일에 대한 생각하고도 상당히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 이미 세계는 제국주의나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그 희생을 딛고 성장하는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나라가 주변 나라가 한 나라를 돕고 그걸 통해서 한 나라가 성장할 때 주변 나라도 더 크게 성장하는 이런 길 이런 것들이 찾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 그런 경우고 더 구체적으로는 더 확증적으로는 아세안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이 성장하면서 아세안 전체가 성장하고 있고 대략 그 베트남의 그 성장과 동시에 한 3%에서 7% 정도가 아세안에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북쪽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이런 시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쪽을 우리가 흡수해서 북쪽의 어떤 경제적 희생 이런 것들을 딛고 대한민국 경제가 더 커가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북쪽의 경제도 키워내면서 그걸 통해서 남쪽의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동시에 더 커져가는 이런 해법, 이런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생각해 볼 대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북을 돕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더 커지는 그런 길입니다. 북을 꼭 우리가 흡수하지 않아도 북을 더 크게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 커지는 이런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뭐 평화나 통일과 관련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최근 있었던 한 3, 4년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의 정세가 아주 굉장히 고양되었던 시기입니다. 평창올림픽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랬고 4.27 판문점 선언이 그랬고 그리고 그 9월에 평양에서의 그 정상회담과 선언이 그랬고 공동선언이 그랬고 그리고 역사 속에 없었던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6월에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평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에 하노이에서 이른바 노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많은 부분들이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착, 답보 이런 걸로 표현됩니다. 심지어는 2020년에는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성해서 폭파되는 이런 것들까지 경험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급격하게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북쪽에서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고, 그다음에 정상 간의 친서들이 교류되고 교환되고, 서해 피격 사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아주 신속한 사과도 저쪽에서 하고, 또 그들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던 당창건 기념일 행사에서 남쪽에 유화적인 메시지도 발신되고, 그래서 뭔가 그래도 다른 한편에서 다시 평화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북쪽에서 특별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름대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남북미 간에 새로운 평화의 시계를 돌릴 수 있는 좋은 여건, 이런 것들을 조성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 이 상태 속에서도 북은 특별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학위에 따라서 우리가 평화의 시간을 다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합니다. 북이 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쪽을 향해서는 한미 군사훈련 이런 것을 지적하고, 또 전략 무기 이런 것들, 첨단 무기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적대적인 행동, 적대감 이런 것들을 거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진척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 쪽을 향해서는 뭐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 속에서 응대하겠다.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전문가들은 표현은 경직되고 강하고 거칠지만 내면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탐색하고 있는 이런 여지들도 꽤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략 근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시간을 이미 거의 다 썼군요. 지금 핵 문제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근데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트럼프 정권 때는 뭔가 화끈하게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진척이 없었던 이유들이 사실상 북이 먼저 핵 문제를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 되면, 그 다음에 미국이 평화 체제의 문제나 제재 해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핵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이든 정부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교와 억제 이런 것 가운데서 우선은 외교에 방점을 두면서 접근해 나오는 이런 평화적인 해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 남북 간의 어떤 자율성, 교류 협력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많은 부분에서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았었는데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남북의 대화, 관여, 협력 이런 것들을 적극 지지한다는 이런 의사를 확인하면서 그 가능성들은 매우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성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 속도였을 겁니다. 속도가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순위를 뒤로 두고 아무리 방향이 좋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제도 대북 대표를 그 자리에서 임명하면서
속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기 관여로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싱가포르 그 합의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면서 기존 합의에 근거해서 북미 관계가 진전된다는 이런 메시지도 주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저는 북쪽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탐색해 볼 수 있는 근거고 실제로 이전보다는 대화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더 높아진 이런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북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의 그 예상과는 다르게 북은 군사적 긴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 오바마 시절에 전략적 도발을 통해 가지고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빗나가고 오바마 정권 8년 내내 전략적 인내라는 것 속에서 외면되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도 저는 그 되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협력 이것이 북미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 이런 것들을 북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좋았던 이런 경험들이 2018년에도 있고 2000년에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를 통해 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재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 협력의 길로 나갈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북은 그래도 더 나은 이런 선택을 더 다행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북이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16년, 17년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계속 받아왔고 그리고 작년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국경을 닫으면서 경제와 민생을 부분적으로 희생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방역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대처해 왔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좋은 해법을 찾고 북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남쪽이 더 발전하는 이런 과정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잘 만들어낸다면 저는 우리 미래, 우리 민족의 어떤 장래에 굉장히 다양스러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제2의 얄타 체제와 같이 분단이 심화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의 한두 달, 지금의 1년 이것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또 30년 뒤에 우리는 지금의 이 시점을 가슴 치면서 후회하고 그렇게 평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평화를 만들고 조금 우리가 인내하면서 평화를 만들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다행스러운 과정으로 들어가면 10년 뒤에 30년 뒤에 오늘 우리 한 달을 우리 오늘의 1년을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는 다양스러운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도 제가 장관이니까 꼭 마지막에 대통령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미완의 평화 이것을 완전한 불가역적인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서도 지금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 1년, 지금의 이 한두 달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평화를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우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장관님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장관님께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토론 시간을 갖기 전에 간단한 세레모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촬영을 하고 촬영이 끝난 후에 자리를 배치를 하고 그 자리 배치된 상태에서 우리 장관님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좋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줌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져주시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수님들 또 부총장님 이렇게 계신데 아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귀한 자리인 만큼 오늘 질문을 좀 드리고 우리 장관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총장님께 먼저 장관님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쪽에 계신 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쪽에 부원장님, 하 교수님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질문을 먼저 교수님들 질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하시죠. 세 분이 먼저 질문하고 답을 주시고 두 분이 하시고 학생들 질문을 조금 하고 답을 주시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총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학사부총장 김선욱입니다. 먼저 장관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손수 걸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인영 장관님은 우리 숭실대학교에 처음 오시는 것이 아니시고요. 벌써 우리 학교에 첫 발을 디디신 것은 벌써 한 40년 정도, 30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사회봉사관이라는 건물이 있을 때 그때부터 사실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많이 이제 숭실대학교에 오셔서 그런 공간도 활용을 하셨고 또 지난 2014년, 15년 그때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공공가치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 국회의원으로 오셔서 직접 학생들에게 강의도 해주시고 또 심지어는 회기 중이실 때도 잠깐 이렇게 그 자리를 비우시고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셨던 그런 그 히스토리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 장관으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제가 우연히 또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저에게 숭실대학교는 특히 북한 통일 이슈와 각별한 어떤 인연이 있는 대학이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숭실대학교에 대한 특히 북한과 통일 문제와 관련한 그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평양 숭실의 역사와 그리고 1980년 후반 이후에 우리 숭실대학교가 통일과 관련돼서 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더욱더 저희들한테는 의미 깊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장관님께 한 두 가지 질문을 짧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지난 수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정말 탔었는데요. 제가 2017년도에 연구년을 가느라고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 정말 전쟁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정말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와서 떨어지지 않을까.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위에는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폭탄이 날아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아들에게 만약에 유사 사태가 되면 너 학교로 도망가라라는 얘기도 농담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2018년 2월달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급격하게 이제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 이후에 그 관계의 어떤 그 고조화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을 때,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 간의 아주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 기쁨을 더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과거에 그런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런 아주 뜻깊은 역사적인 대화를 하시고 나서 문 대통령께서 그리고 현재의 이 정부가 남북 관계 새로운 길을 다시 열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이 남북 간에 말씀하셨던 그런 평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전회담이 필수일 텐데요. 회담이 아니라 정전협정이 종전협정 죄송합니다. 종전협정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전망을 여쭙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갈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로 지금 이제 그 개성공단과 관련한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협력들도 지금 중단이 되었고 아마 이제 남북 관계의 시작 같으면 이제 금강산 관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출발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지셨던 그 회담 이후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좀 하고 기대할 수 있을지 장관님께서 아마 공식적으로는 말씀하시기 어려우셨던 부분도 혹시 이 자리에서 조금 열어주시면 어떠실까 싶어서 한 가지 여쭙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이 시대에 이제 그 국가 간의 이제 정부 간의 남북 간의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차원에서 대학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숭실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바 우리 숭실대학이 과연 이 현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 저희 대학은 과거 수년 전에 연변대학하고 그 김일성 대학하고 3자 간에 이제 어떤 학문적인 교류도 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제가 연변대학교 지난주에 그 연변대학 비서실장 그리고 또 국제처장을 바로 그저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실제로 그 연변대학에서 북한과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를 물어보니까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문이 닫혀가지고 줌으로 이제 화상 통화도 하고 그러기는 하고 이메일도 오가기는 해도 실제로 인간이 사람들이 오가는 그 부분은 완전히 막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연변대학으로 왔던 김일성 대학의 교수들도 작년에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기는 해도 아마 이제 연변대학에서는 내년 전반기만 좀 지나면 인적 교류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숭실대학교에 어떤 특별하게 또 생각해 주실 역할이 있으신지도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들은 조금 더 쉬운 질문을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박성렬 교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지금 이제 장관님께서 그때 이제 그 대운동장에서 연설하고 그런 모습을 뵀었는데 그때도 아이고 참 똑똑한 분이구나. 근데 역시나 지금 장관 되시고 해서 이렇게 숭실대에 와서 계시니까 참 반갑고 또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실 또 질문을 많이 드리면 안 되는데 모처럼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두 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제가 이제 평화 그리고 함께 꿈꾸는 통일. 저는 이 함께에 굉장히 주목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통일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말할 때 항상 대한민국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함께라는 거, 이 통일은 사실 상대방이 있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 통일에 대해서 통일이 되면 북한은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부분은
별로 이렇게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경제 발전이 되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더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통일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고 남북한 관계라는 게 뭐 둘 이상의 그런 관계가 있고 서로 간에 상대방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통일의 장점이라든지 통일을 이야기할 때도 대한민국 입장도 중요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고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북이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조금 더 강조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학교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 홍보라고 하면 어떻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본 마인드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정부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민간 부문의 영향이 커졌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사실 이제 굉장히 막혀 있는데,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안 될 때는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게 이제 어떤 우회적으로 뚫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통일부가 제가 알기로 장관님께서 들어서서 남북관계 교류법도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직접 교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 걸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남북 교류를 공부하다 보니까 지난 2010년에 오이사 조치로 이제 꽉 막혀 있을 때 경남도에서 북한 지역에 딸기 모종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을 어떻게 했을까? 그걸 보니까 미국에 있는 동포 단체를 통해서 거기랑 이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동포 단체는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통일부도 여러 생각을 하겠지만 민간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 뭐 NGO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계기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떻게든 남북교류 이런 것들 조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민간 단체들이라든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통일에 관련된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조금 더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 교수. 네,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전수미 교수입니다. 그 장관님이 워낙 민주화운동이나 이제 평화, 무엇보다 통일운동을 하던 그 친구들, 저희 선배님들 사이에서는 워낙 대부셔서 그래서 뭐 말을 할 필요가 뭐 유명하거나 이제 절대적인 사람은 이름만 줘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제가 이제 한반도 평화와 이제 함께 꿈꾸는 통일이라는 주제였어서 현장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그려주시고 그럴 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 문제가 저희 한반도의 그런 역할이나 지정학적 위치가 무엇보다 정전협정부터 평화를 논의하려면 정전협정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급변기잖아요. 근데 그런 요즘 이 시기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았나라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 토론자로서 따로 질문보다는 좀 약간 정책적 측면에서 그냥 장관님의 말씀에 저는 100% 다 동의를 하고 첨언하는 차원에서 토론자의 소임을 좀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상회담을 저는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한미동맹 자체가 가치동맹으로 지금까지 많이 간주가 되었잖아요. 가치동맹에서 이제는 뭐 지역이나 글로벌 동맹,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동맹으로 좀 나아간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대북 관계를 제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북 특사와 인권 특사 임명이 예정돼 있거나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인권 특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 특사가 임명이 돼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대처 방안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그거에 대한 논리로 저희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강대국이 어떤 특정 나라가 인권 유린 상황이 있다. 강대국이 들어가서 그거를 뭐 인종 청소나 제노사이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강대국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국제법상 인도적 개입을 해왔다가 어떤 한 국가의 권리가 아니다. 이제는 국제 공동체의 책임으로서 인권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R2P 보호 책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주로 한국에서 인권의 문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어떤 권리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한 나라가 권리적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제 공동체가 같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얘기를 하는 그런 담론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보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한국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또 인권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북한과의 우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 이탈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제 작업이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북한 입장에서도 인권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끼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뢰를 쌓아서 뭔가 남북 간의 그 일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미국에서 계속 앞으로도 저는 이제 미국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권 담론을 앞으로도 공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제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지금 여야 합의로 2016년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북한 인권법 인권재단을 출범을 시키되 대신에 북한 인권의 범위를 북한 38선 이북의 북한 주민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사시는 탈북민 인권까지 포함해서 코리아 인권 담론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 인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남한에 사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 북한에 사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미국 사회나 국제사회에 좀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코리아 인권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재단의 출범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점 질문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더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장관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그리고 남북 간의 철도 도로 협력 요 세 가지가 그동안에 일종의 3종 세트처럼 늘 남북 관계 개선이 되면 필요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었는데 사실은 조금 하나는 그 제재 문제가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이런데 각기 좀 방점들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뭐 개성공단 문제는 제재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점은 미국이나 국제사회하고 협의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강산 문제는 좀 그것과 다르게 개별 방문 차원에서 특히 인도주의 차원에서 진행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금강산 방문 그 관광 문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 도로 문제는 그 제재도 보면은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는 제재 문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핵화 과정이 이전에라도 혹시 이게 그 국제적인 어떤 공감대 속에서 조금 유연성을 먼저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살리면서 접근해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 도로 전체에 대해서는 제재와 관련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아주 부분적인 조치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재 그 예외 면제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몇 가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그 북쪽에 가서 이렇게 현지
답사를 했던 거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조금씩 그렇게 진행시켜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숭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숭실 자체가 축적하고 있는 것이 워낙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아까 부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변대, 김일성대, 숭실 이렇게 삼자가 공동으로 이미 진행했던 사업들도 있고 또 때로는 연변대를 통해서 했던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숭실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 통일부한테 그 과제를 주시면 통일부는 뭐 성심껏 뒷받침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그 지금 통일부가 어떤 뭐 통일부 차원에서는 다 승인하고 또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 뒷받침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평양 측에서 이 먼저 문을 열어야 될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뭐 얼마든지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박성일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국 간에 이런 물꼬가 막혀 있을 때 그 민간 차원에서 또 대학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비정치적으로 비안보적인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진척시켜 보신다면 뭐 저는 굉장히 그 당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민간의 어떤 그 선도적인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남북관계 푸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점점 더그 그 모든 것을 정부가 재정으로 다 감당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저는 민간의 역할들이 커져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확장돼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온 뒤에 모든 민간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다 승인하고 뒷받침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도도 그렇게 개선하고 있고, 저는 민간이 남북간 그 대북 그 어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됐던 절차들 이런 것들도 개선했고, 지자체 간의 그런 부분들도 다 주체로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바란다면은 지자체나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역할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조금 더 개발 협력 수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호 뭐 친선 방문이라든가 그냥 그런 수준보다는 조금 더 개발 협력 차원의 수준으로 이렇게 진전돼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들이 북쪽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순하게 방문하고 뭐 친선을 쌓고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런 그 개발 협력 수준으로 이렇게 좀 발전돼서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많을 거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의 지방 정부에 해당하는 이런 단위에서 그 지방의 어떤 그 경제들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이런 전략들을 이제 세워가기 시작하는 뭐 또 그런 흐름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냥 자매결연 수준의 이런 그 협력을 넘어서 개발 협력 수준으로 전망들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에서 사용하는 무슨 그 단박도약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북쪽에서도 첨단 산업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수요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쪽에서의 이런 좀 낮은 단계의 낮은 수준의 산업 이런 것들을 북쪽에 제공해서 이게 잘못하면은 경제적으로는 수직적인 분업 구조 이런 것들로 전략을 세워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북쪽에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협력적인 이런 차원에서 그 발전 모델들 이런 것들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대체적으로 뭐 새로운 그 접근의 시각 이런 것들을 전수미 교수님 말씀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 전 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가 더 많은 북한 인권의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만든다. 그리고 교류가 더 자연스럽게 더 크게 북한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권 그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과 뭐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존중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평화를 통한 접근, 그리고 인도주의 협력을 통한 접근, 그리고 교류를 통한 접근 이런 것들이 어, 어, 그, 더 좋은, 더 긍정적인 이런 인권의 변화, 개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길이다 이런 점들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서 일관된 적극적 지지 이런 것을 보여준 그런 시각들은 저희 시각하고 많은 부분들에서 이렇게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 특사를 임명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대북 정책 담당하는 이런 특별 대표를 먼저 임명한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접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주민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다 추가로 이렇게 좀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두 분 교수님 질문을 받고 학생들 질문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쉬운 걸 골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쪽에도 귀한 강연을 해주신 이인영 장관님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는 배규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장관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강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름 이제 저희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질문은 방금 또 의원님, 그 장관이 말씀을 해주셨고 전수미 교수님이 또 약간 질문한 부분과 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어떤 식량이나 보건, 의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인도적 지원 및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인권 개선이라고 하는 이런 숙제를 동시에 또 풀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남북 교류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러한 시점인데 이러한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장관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바깥의 내용을 좀 토론보다는 좀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 장관직은 이제 모든 국민의 통일부 장관직이기 때문에 그 공적인 것보다는 좀 사적으로 이렇게 질문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통일 신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영역에서 우리 통일부 장관으로 이렇게 남북한의 통일을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감당하실 때 또 가장 영향을 줬던 그 기독교 정신이라든지 또는 말씀이라든지 그것이 있다면 좀 궁금하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왜 그러신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질문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이 줌을 통해서 미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사회를 맡기 때문에 제 강권으로 질문을 3개를 뽑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북한 내 생필품, 의약품 등 인도적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측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은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장관님께서 북한 코로나 백신 지원 관련한 언급을 해 주셨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장관님의 의견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후 북한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최근 코백스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북한도 코로나로 인해 내부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청년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향후 남북 관계 및 청년층의 인식 개선 방안 장관님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북한 내 생필품, 의약품 등 인도적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측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북 관계가 다시 대화를 통해서 개선의 길로 가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사실은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 이걸 먼저 시작하고 그러면서 식량과 비료 같은 이런 민생 협력으로 좀 연결해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비핵화 협상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철도 도로라든가 이런 분야로 좀 확대해 나가는 그리고 비핵화 부분들의 그 충분한 이제 그 협상의 여건들이 형성이 되면 제재 본류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가 또 석탄, 철강, 섬유, 노동력, 원유와 같은 정제유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재가 있는 부분들을 풀어내면서 본격적인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런 과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철도 도로에서부터 본격적인 그 제재에 해당하는 이 영역들은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지적되면서 제재 유연성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좀 가능한 영역이지만 이 앞의 영역들 인도주의 협력의 영역들 특히 뭐 보건의료 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생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재와 별 무관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인도주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조금 글로 가기 전에 인도주의 협력에는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제재 문제하고 또 뭐 그 제재 이전에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외 말고 다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기후 변화와 관련한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지난해 환강댐 뭐 방류 등등과 관련해서 재해 재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재난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와 무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 준비해 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산림협력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해 갈 거고, 인권과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대답으로 좀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통일부 장관 되면서 기독교계의 어른들, 지도자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날 이제 뭐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를 이루니 어찌 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통일부 장관 하는 동안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시편에서 그 기질을 찾아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통일부 장관이라서 그랬을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저는 이제 그 고백하면은 이제 장인어른께서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사이가 되는 과정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라서 뭐 늘 믿음의 꼴찌고 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두려움 같은 거 가지고선 이렇게 조심스럽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입니다만, 평화 운동, 통일 운동을 하던 시절에도 남북의 화해, 또 화합, 연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에서 조금 믿음의 꼴찌가 그런 정도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질문이 굉장히 고마운데, 청년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30년 전에 청년이었던 저의 입장으로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청년은 자유롭고 진취적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냉정과 독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전쟁과 뭐 등등의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에 저항하면서 평화운동을 하곤 했는데, 통일운동을 하곤 했는데, 지금 똑같이 그렇게 당위적으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청년들이 나서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대적 환경도 다르고 또 청년들의 생각도 좀 다를 수 있고, 특히 저는 저희와 또 다르게 지금의 20대, 30대 초반까지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버럴 세대가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버럴 세대들이 이제 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철저히 개인의 자율과 창의에 입각해서 사회적인 연대를 추구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에서의 어떤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이 될 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지, 그냥 당위적으로 집단적인 어떤 이런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굉장한 또 다른 장점일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그걸 충분히 존중하면서 평화 문제나 통일 문제를 함께 소통하는 과정들을 저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통일부에는 20대, 30대들의 주문은 평화와 통일을 그냥
당위로 얘기하지 말고 재미나 놀이와 결합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 삶을 어떻게 유익하게 변화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길 바라고, 그렇게 결부되길 바라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해주고, 또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민주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켜줄 것을 이렇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통일부의 20, 30대들의 생각, 또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통일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우리 간부들한테 강조하면서 반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에 맞는 평화와 통일의 이야기들을 저는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들이 새로운 인간형으로, 시민형으로 그 등장한 만큼 그 속에서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담론 이런 것들을 창조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30년 전에 혹은 40년 전에 저나 저의 바로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통일론, 평화론, 이것보다 더 멋진 평화와 통일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저한테 묻지 마시고 스스로들이 만들어서 나오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많은 남과 북이 오가는, 북쪽을 배낭여행하는, 뭐 예를 들면 유럽을 배낭여행하는 이런 꿈 못지않게 북쪽을 배낭여행하는 이런 꿈들을 꾸시고 그걸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 상상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세대보다는 더 좋은 평화론, 통일론 이런 것들을 창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북쪽에서 필요 없다, 우리 거절한다, 이런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와전된 경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미 국무부도 그래서 다만 이제 북쪽으로서는 그 코백스를 통한 코로나 협력이 인구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선 급한 20%한테 할 건지, 뭐 아니면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이 통제 가능한 안전한 상황들로 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접근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5월 달, 6월 달에 코로나 백신을 코백스로부터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좀 늦어질 것 같고, 그 본인들도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자기들의 코로나 방역 체제 이런 것들을 더 가져가려는 이런 언급들, 흐름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코로나 백신 협력을 이야기했던 그 취지에 대해서 조금 변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나라에도 없는 백신을 왜 북에다 퍼주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사실은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코로나 백신의 여력이 있다면 북쪽에 지원하고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앞에 질문하시는 내용 속에도 있었습니다만, 북쪽이 코로나로부터 확실하게 안전해지는 것이 남쪽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해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같은 거 보면 북쪽에서 시작된 부분들이 남쪽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 북부는 지금도 인통선 안이 통제되는 곳이 종종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질병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저는 우리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생명 공동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북쪽이 완전히 안전해지는 것이 남쪽이 더 확실하게 더 안전하게 완전하게 안전해지는 길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도 안 맞추고 북쪽에 먼저 퍼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먼저 맞으셔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여력이 있다면 북쪽에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신 협력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더 이렇게 코로나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3종 세트인데요. 이것도 하나는 방역, 하나는 그 치료제, 하나는 백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백신은 아직 우리가 아닙니다만 치료제나 방역과 관련한 이런 여력은 꽤 있습니다. 특히 방역 같은 경우에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방역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백신 협력 이전에도 우리가 북쪽에서 응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먼저 진행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열고 임하면 북쪽이 더 안전해지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더 온전하게 안전해지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필품이 지난 1년 가까운 시간들은 중국하고의 국경도 완전히 봉쇄하면서 북쪽이 코로나 방역을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가는 어떤 생필품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쌀 같은 거, 이런 식량 같은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계령 같은데 중국에서 주려고 했던 부분들을 방역 때문에 안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가지고 들어가는 거 보면 기본 식량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그렇게 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2달, 3달이 지나면은 작년에 수해나 태풍 피해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좀 감산됐다고 그러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때쯤에는 식량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본 식량 말고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용유라든가 뭐 설탕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한 부분들은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도 예전에 뭐 100원이었으면 200원, 300원으로 올라갔을 수 있고, 또 뭐 많은 경우에는 500원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예를 든 겁니다만 뭐 정확한 액수나 이런 것들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특히 무역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국경 봉쇄하면서 코로나 방역을 해왔기 때문에 중간재의 유입 이런 것들이 거의 되지 않았을 테고, 그러다 보면은 생필품을 생산해내는 과정 요것들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지원하게 된다면, 저는 지원이란 표현보다는 협력이란 표현으로 바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이런 거라면, 협력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다른 수준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어떤 오고감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협력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거기에 핵심은
이렇게 자존감 같은 것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존감을 우리가 훼손하면은 아무리 좋은 물품이라도 북쪽에서 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자존감 같은 것들을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 협력의 길을 만든다면, 그러면 그게 인도주의 협력이나 뭐 민생 협력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그 철학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답을 해주셨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권면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포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오늘 장관님 말씀 가운데 평화와 통일 이 순서에 조금 주목해 봤습니다. 평화가 있고 다음에 이제 통일이 되고 과거에 우리는 통일 평화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통일이 먼저 되고 그래야지 평화가 있다. 묘하게도 서울대학교의 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무나 잘 맞는 그런 이름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이인영 장관님께 큰 박수로 감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포럼은 계속됩니다. 48회인데 조만간에 다시 49회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뵐 때까지 잘 계시고 오늘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